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줄리킴 작가가 쓰고 출판사 청년정신에서 펴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에세이집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참 편안하죠? 읽다 보면 에세이집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읽다 보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을 우리 독자님들과 살짝 나누려고 소개드립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일부분입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요? 지금이요? 라고 대답한다. 어떤 날은 조금 더 행복할 테고 어떤 날은 조금 덜 행복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루어왔던 공든탑이 무너졌고 모았던 돈들이 다 사라지고 최상을 유지하던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인해 망가졌지만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지금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가장 힘겹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나와 나 사이 아주 좁은 공간으로 사랑이 파고들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으니까. 코로나19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삶에 잠시 멈춤을 선사했다.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조차 팍팍한 상황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바닥을 치는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인생이 휘청거리고 팍팍한 삶이 더 팍팍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행복은커녕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다. 명랑, 쾌활,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내가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힘겹게 9개월을 보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갔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이 나를 찍어 눌렀고 한참을 그렇게 구겨진 채로 시간을 보냈다. 겨우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 전보다 더 단단한 나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다. 뒤돌아보니 내가 나를 너무 소홀하게 대함으로써 나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불러왔다. 남탓만 하며 현재를 살지 못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허상에 불과한 경제적 만족만 좇으며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현재를 희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괜찮은 척을 멈추고 나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소한 것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동안 고심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방향을 잡았다. 내가 오랜 시간 쌓아왔던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절망 끝에서 사람과 사랑으로 더 큰 행복을 만났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채워주는 공감과 소통,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내게 찾아왔다. 다시 만난 행복으로 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조율할 수 있었다. 행복과 성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공간을 사랑으로 채웠을 때에서야 우연처럼 만날 수 있었다. 행복의 어원이 우연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보여준다고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83%의 행복, 기쁨, 안녕, 즐거움과 17%의 슬픔, 고통, 괴로움, 외로움 등이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속적이고 완벽한 성공이나 행복감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을 더 많이 가져온다. 틀에 짜인 행복과 성공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다른 사람이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삼을 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나는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 내가 원하는 삶을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했다. 2021년 따스한 바람이 살랑거리는 핀란드의 봄, 줄리킴 쓰다. 저자는 23년간 10개국 17개의 도시에 살면서 혹독한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이 우리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마주할 때 투항하는 대신 자신을 지켜낼 방패 하나쯤은 챙길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비 없이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과 헤어지는 법.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행복을 짜내는 7가지 레시피. 어딜 가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 없이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과 헤어지는 법. 결정했다. 내 날개를 믿어보기로. 극심한 우울증이 내게 찾아온 이유는 다양할 테다. 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도 한몫했다. 무슨 이유로 시작이 되었든 자비롭지 못한 우울증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의지로 내 몸과 마음은 똘똘 뭉쳤다. 우울증과는 영원히 안녕하고 싶었다. 책, 논문, 칼럼, 할 것 없이 우울증에 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 마음이 절뚝거리고 있었기에 내 안정과 내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했다. 내가 견뎌낸 극심한 우울증 극복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멈추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관찰을 했다. 내 감정, 지금 처한 상황에 동의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예전이라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당장 달려들어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지나간 날과 오지 않은 날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멈춤이 있어야 생각의 뒷짐을 지어줄 수 있고 마음의 완충지가 생긴다. 나를 살린 책.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집중해서 듣고 읽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을 보는 삐딱한 시선, 만사 귀차니즘,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미련과 끝이 없는 후회,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허기 가진 감정, 남 탓만 하는 나쁜 생각,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실망과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이 모든 것을 버려보기로 했다. 못난이, 미련퉁이, 게으름뱅이, 투덜이, 겁쟁이, 뒤로 숨지 않고 책을 통해 나를 이해해보기로 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일과 관련된 서적이나 자기계발 책들을 가까이 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비즈니스, 리더십,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팀 연대 강화,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등 사업에 관련된 책만 읽었다. 나의 초점은 항상 일, 실력 향상, 자기개발, 시간 관리에만 맞춰져 있었다. 책을 읽는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다. 이번엔 전혀 읽지 않던 분야를 선택했다. 심리학, 철학, 에세이, 우울증과 관련된 뇌과학 등을 골랐다.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보듬어줄 따뜻한 말들로 감정 자양분을 응급 보충해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내는데 거의 3주가 걸렸다. 작정하고 읽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기만 했다. 한국 책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전자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전자책이 주는 불편함에 읽고 싶은 마음마저 자꾸 도망을 갔다. 귀차니즘 대마왕이 된 나를 어르고 달래고 또 어떤 때는 질질 끌어다 전자책 앞에 세워놨지만 읽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때마침 읽는 책이 번역본이었기에 서점으로 달려가 원서를 사고 싶은 마음도 컸다. 책은 넘기는 게 제 맛인데 그 기쁨마저 없다. 예전 같으면 이미 진즉 그만뒀을 테지만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내 안에 사는 왕투덜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놓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귀차니즘 대마왕까지 이기고 나니 그 빈자리를 포기 악마의 속삭임이 채웠다. 그만둬.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런 속삭임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해보자고 마음을 달랬다. 습관이 형성된다는 21일. 딱 그때까지만 해보자고 매일 아침 마음을 토닥였다. 2주에 한 권을 겨우 읽어내던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게 되고 3, 4일에 한 권을 읽게 되었다. 에세이는 한두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었다. 뇌과학 관련 서적들은 3, 4시간에 끝날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은 메모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상적인 글귀를 읽으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을 적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딱 21일만 해보자고 했던 책 읽기가 1년이 넘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100여 권을 읽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힘이 생겼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섣불리 판단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이 생겼다. 읽는 책 한 권 한 권 소중하게 다루고 생각의 기록으로 온전히 소화해 내 것으로 만들었다. 정말 도움이 된 책들은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내 인생에 가져오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말들을 행동에 옮겼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기도 했다. 또 다른 감동을 얻기 시작했다. 책은 변함이 없었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책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은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이다. 상황이나 사람이 내게 어떤 자극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극과는 별개로 나 혼자 만들어낸 감정들이고 반응이었다. 내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내가 변하고 무엇보다 내 세상이 변하는 걸 느낄 것이다. 우리를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감정일기 쓰기. 불교 용어로 사람이 5가지 욕망과 7가지 감정을 말하는 5욕 7정이 있다. 5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이다. 7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일컫는 말이다. 삶이 주는 희노애락의 5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을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7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깊게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아야만 진짜 속감정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을 종이에 적으니 마음에 숨구멍이 생긴다. 내 인생 스토리텔링.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모여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는 정체성의 심리학이 내 서사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 경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옷을 입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우리 스스로가 영화 감독이다.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를 쓰면 된다. 우리 안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줄 페르소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 페르소나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가면 같은 것이다.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지정해주는 것이다. 디자이너, 엄마, 남편, 부인 같은 것 말이다. 그 많은 페르소나에서 난 그저 나에게 딱 맞는 편안한 옷을 찾아 입듯이 내가 좋아하는 페르소나만 다시 모아보기로 했다. 내 정체성을 내가 다시 선택하고 지정하고 그 페르소나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못난 내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렸다. 한때 사회적 지위나 직업으로 정의된 모습이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다. 직업은 직업일 뿐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난 훨씬 더 자유롭고 나만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내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끝나는 줄거리를 짰다. 어떤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것도 있지만 좋은 교훈을 뼈저리게 몸으로 배웠다로. 결국 큰 노력 끝에 어려움도 아픔도 잘 견뎌냈고 행복을 찾아냈다는 마무리로.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다양한 감정을 품은 내 안의 여러 페르소나에 신이 났다. 모자람도 넘침도 그대로 인정했다. 토닥토닥 다독여주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토라진 내 모습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내 안에서 한껏 잔소리를 해댔던 찌질이, 걱정 대마왕, 왕투덜이, 귀차니즘, 겁쟁이들도 이젠 예뻐 보인다. 나쁘지 않은 나 말고 진정한 나. 성인의 자아실현과 발달에 관한 탐구 프로그램을 만든 게이 루스 박사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진정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그 세월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을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난 사회와 타협하며 나쁘지 않은 나로 살고 있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자기 위안이고 자기 위로였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게으름이었다. 두려움이었다. 내가 만난 우울증은 나도 모르게 내 진정한 모습을 어딘가에 놔두고 그저 그런 나에 안주하며 살면서부터였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유지한다면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오지 않는다. 내 욕심이 컸다. 원하는 것들이란 게 억지를 부릴 욕망일 뿐이었다. 완벽한 나,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사업가로 완벽하게 살고자 에너지를 소비했다. 지나고 보니 난 진정으로 완벽하다는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을 뿐 완벽한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완벽해지고자 하지 않기로 했다. 억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속살을 들여다보게 된다. 진정한 내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들여다보게 된다. 삶이 잠시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진정한 모습도 같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불러내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변화는 한 걸음에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날개를 치료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었다. 잠시 멈춤을 하니 많은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 본질을 들여다보는 질문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답다는 것은 어떤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잘 살아온 걸까? 채워지지 않을 것을 위해 달려온 것은 아닌가? 앞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나였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나를 존경하는 마음, 바로 자존감이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꼈을 시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지 않다라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평생에 걸친 연애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키울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자신감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자신감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며 반복적으로 우울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싸우는 일이 자꾸 늘었다면, 상처받고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속말을 참다가 후회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자존감을 점검해 봐야 한다.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축이 있다. 바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아 존중감이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잘 이루지 못하면 자존감은 무너진다. 행복을 짜내는 7가지 레시피. 하나, 돈지랄과 지름신이 내리는 걸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멀리해야 한다. 나는 핸드폰과 손가락이 제일 무섭다.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독하고 질긴 놈들이다. 현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진 것에 무사고로 지나가는 하루만으로도 온전히 감사하면서 간장종지 돈그릇을 일단 세면대 크기만큼이라도 키워야겠다. 우선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하겠다. 대신 경험을 사자. 둘, 소중한 내 에너지를 쭉쭉 뽑아가는 뱀파이어들과 거리를 두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없애자.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는 판이다. 나를 내려다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따위는 없다. 과감하게 하이킥을 달리며 말하자. 꺼져. 셋, 요가든 필라테스든 달리기든 내게 딱 맞는 운동 하나는 꼭 찾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찾아내야 한다. 하루 15분 홈트레이닝도 괜찮다. 꽉 붙들고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저질 체력을 사랑스럽게 보듬어줄 이는 우리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다. 넷, 감정이 팔딱대는 힘겨운 날들을 털어내자. 차분히 앉아 감정의 찌꺼기들을 마음 저 아래로 가라앉히고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자. 깊은 들숨과 날숨, 숨쉬기 6초만 해도 우린 헐크로 변하지 않는다. 하루를 닫으며 좋은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음을 느끼는 10분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줘야 한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잘 살아낸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다섯,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 자취들을 따라가자. 이것이야말로 내가 척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 그대로 찐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나를 모르면 남들이 판단과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생각을 내 안으로 들여놓으면 나는 남 눈치만 보며 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느냐는 바꿀 수 없다. 그건 그들이 느끼는 자유이자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나만의 선택이고 자유다.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다. 6. 경험에 투자하자. 나 그대로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살려면 겪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자. 경험을 통해 저 밑바닥부터 쌓여오는 행복감과 만족도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감을 선물해 준다. 비싼 가방, 비싼 차, 비싼 물건들로 돈 자랑하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 투자하거나 내 삶의 발전을 가져올 책들을 플렉스하자. 돈이 바닥이 드러나게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을 때, 나는 잘 알지도 모르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는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과 돈이 제일 허무했다. 흘려버린 시간과 돈을 찾아올 수는 없다. 비싼 가방, 비싼 차가 나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텅텅 비었다는 신호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조항이 있다. 7. 위 6가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특히 지금의 나가 더욱 초라해 보일 때는 더 그렇다. 그래서 보여줄 게 없고 위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가 가장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경험을 더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내면 괜찮은 나가 나오기 시작한다. 내 경험으로도 공부로 시작한 솔직한 나를 찾는 여정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2가지 시작점을 제시해주고 싶다. 첫째는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2번째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선택할 수 있다. 변하는 세상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것이다. 지금의 트렌드와 가까운 미래의 트렌드에 축을 세워 그에 맞춰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트렌드를 알려주는 책과 뉴스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읽기를 시작하면 된다. 행복 레모네이드 레시피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 어딜 가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다. 군인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다닌다.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18년 동안 22번 이사를 했다. 서울, 동해, 거제도, 진해, 대전을 오가며 이사를 다녔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외국 생활을 시작하며 다시 10개국 17개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수도 없이 돌아다니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늘었다. 어디를 가든 유독 생기 있고 즐겁게 삶을 만끽하는 이들이 꼭 있었다. 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궁금했다. 어렸을 때는 눈으로만 봤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다채롭게 살아낸 그들의 삶에서 행복과 성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주시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행복한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사람은 어딜 가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 자신을 다시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스스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자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어디에 던져놔도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가고 성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마이웨이를 지켜나가는 중심.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잘 잡는 능력.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는 소우주를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로 딱 하나만 뽑으라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안전한 자기 세상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렵긴 매한가지다. 불편하고 불안하다. 태어나 자란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갔을 때, 내 고국에서 외국으로 나왔을 때, 물론 그 변화의 강도가 높을수록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강도 역시 함께 높아진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점이, 다르게 말하면 자신만의 정체성, 삶의 가치관이 정확한 사람들은 남 때문에, 문화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정체성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내가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들 무언가를 갖고 싶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생각한다. 또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갖고 싶어서 하는 걸로 착각한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 명품차 등 나만 없어서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굳이 몇백만 원을 주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 명품백이 없이도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원하는 것뿐이다.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참 원하던 것과 멀어졌을 때도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여전히 원한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아무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혹은 그런 사회에 둘러싸여 자신이 구입한 명품백에 누구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몇백만 원을 들여 사서 들고 다니고 싶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진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욕심을 버릴수록 만족도가 올라간다. 결국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얼마나 자주 빨리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 행복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 행복을 정의하는 나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변한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 검증해 볼 기회가 된다. 긴 시간 동안 외국에서 돌아다니며 살지 않았더라도 한국 어디선가 열심히 헤맨 나가 있었을 테다.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다. 헤매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더딘 걸음이 나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만은 확실하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더 큰 의미를 준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다. 당신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와 왜 함께 살고 싶은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입니다.